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현재 한국가족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인구 구조가 변화할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족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에 대한 기사인데 어르신들 중에서 고독사 하거나 심지어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어서 혼자 살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한참 있다 발견된 그런 고독사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정부도 이런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전 2021년에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을 하였고 그리고 작년에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년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어날 때는 옆에 가족이 있지만 사망할 때 내가 생을 마감할 때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사망자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미혼율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56년에서 60년생 남성들을 보시죠. 베이비 부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세대인데 이 베이비 부머들은 보통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3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 6.6%, 그리고 49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태어난 X세대 초반 세대는 조금 더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서 49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한 15% 정도를 차지했었고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태어난 남성들은 76년에서 80년생인데요. 이분들은 아직 전체가 다 4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통계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앞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44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49세도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 이때 태어난 남성들의 4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거의 절반 정도 되진 않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2050년 가구 추계를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40% 정도는 미혼 가구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는 아마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결혼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가구 형태로 살아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지 하지 않는지 많은 답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님께서 다 잘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이죠. 저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이 다루어졌으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 이런 가족 정책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전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냥 부모들은 그거의 비용의 15%만 내면 된다. 시간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
부모들은 15%만 자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전문 보육사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집으로 오는 전문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출산휴교는 16주를 주고, 그리고 육아휴직은 첫째 아가 1살이 될 때까지 부모 각각이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정책이죠. 가족수당은 자녀가 한 명 있는 집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두 번째 자녀부터는 113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를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일을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전일제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있죠. 집으로 파견되는 서비스인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 정부의 지원이 85%까지 가는 서비스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쓸 수 있고 소득 대체율도 100%이죠. 육아휴직은 아동이 7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각각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모든 자녀에게, 첫째 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리고 부모급여도 작년부터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급이 되고 있죠. 이런 정책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과 프랑스의 가족 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 1.84,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8,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떤 건 우리나라 정책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저는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책의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가. 프랑스는 GDP 대비 3.44%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1.5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아동인구가 우리나라의 아동인구의 2배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프랑스의 GDP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1.8조 달러인데 프랑스는 3조 달러 되니까 프랑스가 우리보다 똑같이 보이는 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 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현금급여인데, 이 현금급여를 우리가 늘리면 답이 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고유한 우리의 가족 문화, 양육 문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워드클라우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육아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육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키워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아이, 여자, 엄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크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것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만 뽑아서 물가지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또는 물가가 높아지는구나, 비싸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21년도에 어린이 보험, 영유아 학습지, 영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송교육비.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먹이고 입히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오전에 발표해 주셨던 기조 강연자 두 분께서 말씀 똑같이 해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일찍부터 인텐시브하게 페어런팅 하면서 그것도 소비적인 측면에서 돈을 많이 쓰면서 사교육시키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금급여를 지급할 때 그 현금급여가 무엇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현금급여가 고스란히 다 이런 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양육 문화가 다양하지 못한 것,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는 어떠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3가지 형태로 가구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잠깐 독립할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캥거루 가족처럼 그렇게 나이 드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율을 우리나라는 이게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미혼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그 일부는 성년 자녀,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 50대 된 비혼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캥거루 가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례에서 우리가 이미 그 징조를 보고 있는데, 비혼의 딸이 노부모를 돌봄을 맡는다, 또는 고령화와 비혼이 만난 계호독신, 일본의 사례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를 돌보는 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역할이었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딸의 역할이 됐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그 자녀들의 부모의 돌봄을 떠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 동거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파트너와 동거하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저렇게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선택하는 게 아닐까, 경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파트너 동거라고 하는 것이 등록된 동거, 유럽에서는 등록된 동거로서 나의 파트너를 등록하는 그런 등록 동거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죠. 그리고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동거가 과연 결혼의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아니면 결혼의 대체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사실 제가 여기 OECD 패밀리 데이터에서 표를 하나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요, 이 분류를 할 때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빙 위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혼했거나 아니면 등록된 동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부류로 묶고,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따로 한 카테고리로 묶고, 그리고 파트너 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파트너십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과 함께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동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한 통계가 없거든요. 카테고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통계청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 실태조사나 사회조사나 가족과 출산조사,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모으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파트너가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적게는 한 2%에서 많게는 한 4%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은 비율이죠. 아마 이분들 중에서는, 응답자 중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지만 굳이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표시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아마 최저의 수치, 약간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연구에서 봤던 건 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청중년층,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49세까지를 청중년층으로 봤고, 그리고 50세 이상을 장노년층으로 봐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중년층에서는 한 77%, 거의 80%의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50세 이상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이 동교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중년층은 아무래도 결혼으로 가는 과정 중에 동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인 가구.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룬 주제이죠.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도 같이 살지 않고 파트너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뜻인데,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정말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노인 1인 가구가 5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1인 가구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것은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다는 거죠. 1인 가구로서의 사는 삶은 아마 저도 경험을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는 순간 그 잠깐의 전환기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은 있지만 아마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은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1인 가구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아마 평생 1인 가구로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25%나 되어서 이 1인 가구로서의 삶이 그냥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가구 유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족 정책은 어떤 가족 정책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떤 가족 정책을 생각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족 정책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그런 가족 정책입니다. 그 가족 정책에서는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정책은 정말 많고 외국에 나가서 소개를 하면 그런 정책도 있어? 그런 정책도 있고 한국이 가족 정책이 되게 좋네, 발전되어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써보려면 난 이래서 자격이 안 되고 난 이래서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은 결국은 홍보용이구나, 그냥 나에게 오는 혜택은 없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도 해치는 그런 정책이 되기 쉽죠.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가족 문화나 양육 문화의 모델을 많이 발굴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항상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나 위기와 관련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키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의 길로만 따라가지 않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 결혼을 하면 좋겠으나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할 계획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가구 유형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 우리나라도 물론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취약한 계층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판정을 1, 2, 3, 4등급으로 받을 정도로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년기에 크고 작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가구 대상, 이렇게 오랫동안 1인 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관계와 생활의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찾아내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비혈연 가구의 관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느슨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 나랑 아주 우리가 소셜 콤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핵심적인 동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오고 가다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느슨한 컨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재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가족 정책이 지역마다 같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가족 정책을 만든 다음에 다 이렇게 시행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가족 정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산 장려금 대신에 초등학력기 아동수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 많이 지급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출산 장려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이 끝나는 그 시기부터 그 이후의 시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저는 아침에 들은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으니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원들이 있으니 이 어려운 난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